이혼 도장이 찍히던 날, 저는 법원 앞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던 결혼이 그렇게 얇은 종이 몇 장으로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손에 쥔 서류 봉투가 제 인생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 민수는 끝내 제 얼굴을 보지 않았고 그 옆에는 이미 다른 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그 여자는 민수의 팔짱을 낀 채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라고 받은 것은 현금도 아파트도 아니었어요. 민수가 시큰둥하게 내민 것은 충청도 외곽에 있는 100년 넘은 시골 폐가 한 채와 그 땅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살 사람도 없고 허물어져 간다는 이유로 값어치조차 매길 수 없는 집이라고 했어요. 변호사는 제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더 싸울 힘도 없었고 그 집이라도 받아야 잠잘 곳은 생기니까요. 민수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어요. 그 집 관리하기 힘들 거야. 근데 뭐 내가 알아서 해. 그의 목소리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짐을 떠넘긴 사람의 안도감만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참고 견디며 살았던 제 인생이 딱 그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낡고 금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짐이라곤 가방 하나뿐이었고 그 안엔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이혼 서류가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도 있을까?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27년을 살았던 집도 남편도 그 모든 기억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짐 몇 개를 싣고 그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고 포장도 안 된 흙길을 한참 들어가야 집이 나타났어요. 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마당에는 금이 간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잡초는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고 바람에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이 제 인생의 끝일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다른 시작일까 하고 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했고 마루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깨진 항아리들과 멀쩡해 보이는 장독 몇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짐을 내려놓고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집이 저를 받아줄지 아니면 저마저 밀어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루에 이불 하나 깔고 누웠어요. 천장 틈새로 별이 보였고 밖에선 벌레 우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바람 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뭔가 스치는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무섭기보단 낯설었어요. 27년 만에 처음 혼자 자는 밤이었고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도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이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게 실감나서 그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어기 슈퍼에 들렀습니다. 생수와 라면, 휴지 같은 것들을 사려고요. 주인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새로 이사 왔어요? 네, 산 너머 폐가에 잠깐 들어갔어요. 박 씨 집 말이지? 그 집 주인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엔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얼버무리고 물건값을 치렀어요.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 몇 명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었어요. 혼자 사는 여자, 쫓겨난 것 같은 여자. 그들 눈엔 제가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당을 둘러보니 장독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건 뚜껑이 깨져 있었고 어떤 건 옆구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놓인 커다란 장독 하나만은 멀쩡해 보였어요. 그 독만 유난히 컸고 뚜껑도 단단히 덮여 있었습니다. 문득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살아계실 때 그분은 명절만 되면 그 장독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장을 담글 때도 늘 혼자서만 그 독을 만지셨어요. 그땐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이혼하고 홀로 남은 지금에 와서 그 기억이 자꾸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마당에 앉아 장독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 독 안엔 뭐가 들어있을까? 장이 상했을까? 아니면 그냥 비어 있을까? 궁금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희야, 그 독은 건드리지 마라. 그때는 무서워서 고개만 끄덕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투가 경고라기보단 부탁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지켜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어요. 내일 생각하자. 오늘은 그냥 자자.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집을 치우는 데만 매달렸습니다. 마루를 쓸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깨진 유리창에 비닐을 덧대고 부엌 선반을 닦았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났어요. 민수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아이를 가지려 애썼던 날들, 그리고 결국 아이 없이 늙어가던 우리의 모습까지. 그래서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요. 마을 슈퍼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다 들렸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하며 물건을 집어들었어요. 계산대에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집 정리는 좀 됐어요?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 집 워낙 오래돼서 손볼 때가 많을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동정이 때론 칼보다 아팠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게 싫었어요. 이미 충분히 초라한데 더 이상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어요. 장독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중 맨 끝에 있는 큰 장독 앞에 서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연희야, 그 독은 건드리지 마라.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저는 장독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촉감이 느껴졌어요. 뚜껑을 열어볼까 하다가 다시 손을 걷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이장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에 고구마 한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혼자 사신다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적응하고 있어요. 이 집 주인 박씨 할머니 아시죠? 돌아가신 지 5년쯤 됐을 거예요. 네, 시어머니셨어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장독들을 보더니 말했어요. 장독이 많네요. 예전엔 장 담그는 집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들 사 먹잖아요. 이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장독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깨진 건 치워야 하나. 그런데 맨 끝에 있는 그 큰 장독만은 손을 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냥 놔두고 싶었어요. 마치 그 독이 뭔가 중요한 걸 지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은 조금씩 사람 사는 곳처럼 변했어요. 창문에 커튼을 달고 부엌에 그릇을 정리하고 마당 한쪽에 빨랫줄을 쳤습니다. 그런데 뭔가 채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텅 빈 기분이었어요. 집은 깨끗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집에서 계속 이렇게 혼자 늙어갈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마당에 나갔다가 장독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넘어진 건지 금이 가서 무너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깨진 조각들을 줍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별로 깊지 않았지만 따끔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장독이 깨져서 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힘들어서, 외로워서, 끝이 보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당 한가운데 앉아 울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맨 끝에 있는 그 큰 장독이 보였어요. 유일하게 멀쩡한 그 독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열어봐도 될 것 같아.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장독 앞에 섰습니다.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었고 매미 소리가 귓가를 울렸어요. 저는 손을 뻗어 뚜껑을 만졌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돌처럼 차가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장독들은 쉽게 열렸는데 이 독만 유난히 무거웠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단단히 봉인해 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양손으로 뚜껑을 잡았어요. 온 힘을 다해 돌렸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뚜껑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쯤이었어요.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연희야, 잠깐 나와봐라. 저는 설거지 거품을 닦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이 장독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장독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독은 건드리지 마라. 알았지? 네, 어머니. 민수한테도 말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호하면서도 간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독 하나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은 뭔가 중요한 걸 지키고 계셨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저한테만 말씀하셨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뚜껑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참으며 계속 돌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팔이 떨렸어요. 드디어 뚜껑이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두 손으로 간신히 들어 옆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장독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장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닐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어요. 뭔가 만져졌습니다. 딱딱하고 네모난 것이었어요. 천천히 꺼내자 검게 밀봉된 큰 봉투가 나왔습니다. 비닐로 여러 겹 쌓여 있었고 테이프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뭘까? 왜 장독 안에 이런 게 들어있을까? 봉투를 흔들어 보니 뭔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종이 뭉치 같았어요. 저는 마당에 앉아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비닐이 두껍고 질겨서 손톱으로 뜯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단단히 싸두셨을까? 마지막 비닐을 벗기자 낡은 서류 뭉치가 나타났어요. 빛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어요. 글씨는 오래되어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토지대장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리고 집원, 면적,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였어요. 또 다른 종이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50년도 더 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지명이 적혀 있었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며칠 전 슈퍼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요즘 저 너머 땅이 다 개발 들어간대요. 신도시 짓는다고 난리예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 서류에 적힌 지명과 비슷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게 그 땅에 관한 문서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이걸 이렇게 숨겨두셨을까? 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한 장 한 장 자세히 봤습니다. 소유자 이름이 여러 개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 이름도 있었고 낯선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 용어를 잘 모르지만 이게 뭔가 복잡한 문제와 관련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류들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시어머니는 왜 이걸 저한테만 알려주려 하셨을까? 왜 아들인 민수가 아니라 며느리인 저한테 이 비밀을 남기셨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뭔가 중요한 것이고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새벽녘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읍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야겠다고요. 이 서류가 진짜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알 수 없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베개 밑에 넣어뒀어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뭔가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게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류들을 가방 깊숙이 넣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꼭 안고 있었어요. 이 봉투 안에 제 인생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을 헤매며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안경 쓴 남자분이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독에서 나온 서류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손이 땀에 젖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법무사는 봉투를 열고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가짜인가 아니면 쓸모없는 종이 조각인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법무사가 계산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숫자를 두드리고 다시 서류를 확인하고 또 계산하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법무사가 드디어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문서를 어디서 구했냐고요? 저는 시골집 장독에서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신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50년도 더 된 원본 계약서와 등기 관련 자료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도를 펼쳐 한 지점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신도시 개발 예정지 한복판에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온 나라가 주목하던 그 개발 지역이 바로 여기라니. 법무사는 종이에 숫자를 적어 제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억이 아니었습니다. 10억도 20억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큰 숫자였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법무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세로 보면 최소 이 정도는 되고 개발이 확정되면 더 오를 거라고요. 다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차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땅은 오래전 여러 사람 이름으로 분산 등기되어 있었고 실제 소유자를 증명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서류가 원본이고 도장과 인감이 살아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한 달 혹은 2달 정도. 그 사이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 사실을 알려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땅은 욕심내는 사람이 많고 특히 가족이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 말에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왜 갑자기 집에 옛날 물건이 있냐고 물어봤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는 뭔가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무사는 전 남편이 알게 되면 소송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자료로 넘긴 집에 딸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조용히 진행하는 게 좋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등기 정리부터 소유권 확인까지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요. 걱정 말라고 이 서류들이 진짜인 이상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법무사는 낯선 사람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전과 달리 보였어요. 같은 길인데 모든 게 새로워 보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 지나가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이 있었고 그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이었어요. 문득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제가 언젠가 이 서류를 찾을 거라는 걸, 그리고 이것이 저를 구할 거라는 걸요. 집에 도착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 앞에 섰어요. 텅 빈 장독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독은 그저 장을 담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고 제게 주신 2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장독을 2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차갑고 거친 표면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대신 꿈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시는 꿈이었어요. 그분은 저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잘했다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혼자가 아니라고요. 법무사와 일을 진행하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류 정리가 생각보다 복잡했고 옛날 등기부를 찾아내는 데만 며칠이 걸렸어요. 저는 매일 읍내를 오가며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무사가 낡은 서류 한 장을 제게 건넸어요. 6.25 때 작성된 문서라고 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는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름이 또렷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전쟁통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차명으로 보관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믿을 사람에게 맡긴다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믿을 사람, 그게 저였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왜 아들인 민수가 아니라 며느리인 저를 믿을 사람으로 택하셨을까요? 법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이렇게 해두신 거라고요. 아들한테 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아들인데 왜요? 법무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이런 경우 보통 이유가 있다고, 아들을 믿지 못했거나 며느리를 더 신뢰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그분은 늘 무뚝뚝하셨습니다. 말씀도 많지 않으셨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명절 때 가도 저를 대하는 태도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눈치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작은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설거지할 때 조용히 옆에 서서 그릇을 닦아주시던 모습, 제가 아플 때 말없이 약을 챙겨주시던 일, 민수가 저를 함부로 대할 때 차갑게 아들을 쳐다보시던 눈빛.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요. 그리고 저를 믿고 계셨다는 걸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27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었어요. 말로 표현하는 대신 침묵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을 제게 남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 장독안의 서류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댁 근처에 사는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가 더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곧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대충 넘기고 어머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오빠랑 사이가 안 좋았냐고요. 시누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어머니는 민수를 믿지 않았다고요. 돈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며 시누이가 말을 이었어요. 민수가 사업한다고 어머니 돈을 빌려갔는데 다 날렸다고요. 그것도 2번이나.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아들을 멀리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민수는 제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민수에게 실망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도 안 남기시고 돌아가신 거라고요. 아들한테 줄 게 없다고 하셨다며 시누이가 덧붙였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를 믿지 못했고 그래서 땅을 그에게 물려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대신 저를 택하셨습니다. 27년 동안 묵묵히 견뎌온 며느리를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언젠가 민수에게 버림받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 이 땅이 저를 지켜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흑백 사진 속 시어머니는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보고 계셨어요. 슬프고 외롭고 그러면서도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생각해 주셨는지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집에 뭐 이상한 거 없냐고 또 물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더 다급했습니다. 저는 왜 자꾸 그러냐고 물었어요.
민수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남긴 서류 같은 거 못 봤냐고요? 땅 문서, 옛날 땅 관련 서류를 말하는 거였어요.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뭔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저는 못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낡은 것들만 있다고요. 정말이냐고, 장독 같은데도 확인 안 해봤냐고요. 장독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장독에 뭔가 숨겨뒀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장독은 다 깨졌고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민수가 확실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며 괜히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민수는 분명 뭔가 알고 있었고 그걸 찾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땅을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가 직접 찾아올 수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둘러 달라고, 시간이 없다고 말했어요. 사흘 뒤 민수가 왔습니다. 아침 일찍 차 소리가 들려 창밖을 내다보니 그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법원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마당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는 차 옆에 기대서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구경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오랜만이라고, 집 좀 보러 왔다고요. 그가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둘러봤어요. 장독들이 줄지어 선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장독 하나하나를 살펴봤습니다. 깨진 독들을 지나쳐 맨 끝으로 갔어요. 그리고 텅 빈 큰 장독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밀을 숨겨뒀던 바로 그 독이었어요. 민수는 뚜껑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 집에 왔을 때 이미 다 비어 있었다고요. 저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땅 문서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원래 자기 거라고, 엄마가 자기한테 물려줬어야 하는 거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한테 주지 않으셨다고, 저한테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민수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한테 줬다고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친아들도 아닌 남의 여자한테 땅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그냥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제 팔을 잡았어요. 서류를 어디 뒀냐고, 당장 내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팔을 빼려 했지만 민수의 힘이 셌습니다. 그때 차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말했어요. 그만하라고, 사람들이 본다고요. 저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미 법무사한테 맡겼다고요. 서류는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곧 제 명의로 등기가 넘어올 거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이럴 수가 없다고요. 차 옆에 여자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가자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자고 했어요. 민수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소송을 걸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요. 민수가 비틀거리며 차로 향했어요. 여자가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두 사람이 타는 걸 지켜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민수가 팔을 잡았던 곳이 아직도 아팠어요.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알게 됐고 소송을 걸겠다고 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서류가 진짜인 이상 이길 수 있다고요. 저는 장독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텅 빈 그 독을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제 제 것이 됐어요. 저는 장독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담은 그릇이었고 제 새로운 시작을 지켜주는 그릇이었어요. 민수가 소송을 걸 거라고 했어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 달이 될 수도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27년을 참고 견뎠는데 몇 달쯤이야 문제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법무사였어요. 민수가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서류는 완벽하고 시어머니의 의지가 명확하니까요. 오히려 민수 쪽에서 증거를 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로 넘긴 집에 딸린 땅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장독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빛나고 있었어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이곳이 제 집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텅 빈 독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어요. 이 독이 제 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장독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고, 덕분에 버틸 수 있다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을 거라고요.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수는 예고대로 소송을 걸었고 저는 법무사와 함께 법원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증인도 세웠어요. 시어머니가 민수를 믿지 않았다는 걸, 며느리인 저만 믿으셨다는 걸 증언해줬어요. 마을 이장님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그 장독만은 특별히 관리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법원 심리가 열렸습니다. 작은 법정이었어요. 저는 증인석 맞은편에 민수가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옆에 있었고 새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이 집과 땅은 원래 민수 어머니의 재산이었고 상속받을 권리는 아들에게 있다고요. 위자료로 넘긴 집은 건물일 뿐 땅 소유권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정말 그럴까, 제가 놓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무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성한 문서였어요. 차명으로 보관하던 땅을 며느리에게 맡긴다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필적 감정도 받았어요. 시어머니의 글씨가 맞다고 나왔습니다. 이 땅은 시어머니 개인 소유였고 생전에 이미 신탁 형태로 며느리에게 넘길 의사를 밝혔다고요. 판사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를 아느냐고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저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땅의 소유권은 며느리인 저에게 있다고요. 시어머니의 의지가 명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청구는 기각됐어요. 이겼어요.
법무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일주일 뒤 민수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새 여자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마당을 천천히 걸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장독 앞에 섰어요. 그 큰 장독, 텅 비어버린 그 독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표정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분노도 욕심도 없었어요. 그냥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정말 이걸 당신한테 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자기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까지 믿지 않았는지 몰랐다고요. 사업 실패한 것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셨는지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시어머니가 지켜온 서류였다고 그걸 저한테 남겨주셨다고 말했어요. 엄마를 실망시킨 것도 당신을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도 다 자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자기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민수가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어머니의 선택을, 그리고 모든 결과를요. 이 독은 장을 담으라고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사람의 속을 담아두는 그릇이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이 독에 진실을 담아두셨고 마지막에 그걸 저한테 주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소송 비용이랑 변호사 비용 때문에 빚이 생겼다고 그래도 후회하지 않냐고요.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27년 동안 참고 견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제 몫은 제가 가져가겠다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천천히 출발하는 차를 저는 마당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걸요. 민수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를 찾지 않을 겁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독 앞에 앉았어요. 텅 빈 독이었지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으로, 제 새로운 시작으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용기로요. 저는 장독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석양빛을 받아 따스하게 데워진 장독이 제 손을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마당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어요. 저는 그 그림자 속에 시어머니가 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노란 국화가 마당 한쪽을 가득 채웠어요. 땅 매매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개발 회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저는 법무사와 상의한 뒤 계약했어요.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금액이었어요.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숫자를 세어봤어요. 정말 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빚을 갚았습니다. 소송 비용으로 생긴 빚이었어요. 그리고 신우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증언해 준 것도 진실을 말해 준 것도 고마웠어요. 신우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요. 우린 이제 자주 통화하는 사이가 됐어요. 명절에는 신우이가 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집을 고치는 동안 한 가지만은 그대로 뒀습니다. 마당의 장독들이었어요. 깨진 독도, 금간 독도, 그리고
그 큰 장독도 모두 그대로 놔뒀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어요. 왜 치우지 않냐고, 깨진 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두고 싶었습니다. 이 장독들이 제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함께 견뎌온 증인들이었으니까요. 특히 그 큰 장독은 특별했습니다. 텅 비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그릇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 독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뭔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마을 슈퍼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집이 좋아졌다며 둘러보셨어요. 그러다 장독들을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장 담글 거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그냥 두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더 묻진 않으셨어요.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고요. 처음 왔을 땐 얼굴이 어두웠는데 이젠 밝아졌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주름은 여전했고 머리엔 흰머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엔 늘 불안하고 두려운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차분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제가 만든 김치와 장아찌를 팔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솜씨였어요. 그분이 명절 때마다 담그시던 김치 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맛도 배웠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밤이 되면 마당에 나가 별을 봤습니다. 도시에선 볼 수 없던 별들이 여기선 가득했어요. 쏟아질 것 같은 별들 아래 장독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도 저 장독들 같았다고요. 겉으론 낡고 금가고 버려진 것 같았지만 안에는 가장 귀한 것을 품고 있었다고요. 민수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들렸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 새 여자와도 헤어졌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의 인생이었고 제 인생은 이제 따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미워하지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저는 시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들고 갔어요. 산소는 깨끗했습니다. 시누이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잘 살고 있다고요. 어머니 덕분에 다시 일어섰다고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땅만 남겨주신 게 아니었어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제 몫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겁니다. 그분은 말없이 저를 믿어주셨고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섰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장독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저는 장독 하나하나에 쌓인 눈을 쓸어냈어요.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큰 장독 앞에 섰어요. 텅 빈 독이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됐습니다. 저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눈송이가 독 안으로 흩날려 들어갔어요. 하얗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 독은 새로운 것을 담을 준비가 됐다고요. 제 꿈을, 제 희망을, 제 새로운 인생을요. 뚜껑을 닫고 돌아서는데 마을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슈퍼 할머니였어요. 손에 뭔가 들고 계셨습니다. 호박이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먹기 많다고 나눠 먹으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눈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호박을 안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방에 호박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장독들이, 이 모든 게 하얗게 덮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옥수수차였어요. 따뜻한 차를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저는 그 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외롭지도 않아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들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밖을 보니 세상이 새하였어요. 발자국 하나 없는 깨끗한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첫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뽀드득 소리가 났어요. 장독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눈에 덮인 장독들은 마치 하얀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 같았어요.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이 삶이, 이 집이, 이 장독들이 사실은 제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김치 주문을 확인하고 장독대를 정리했어요. 바쁘지만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귀한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눈 덮인 세상을 비추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가슴 가득 들어왔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요.